자, 오늘 분석할 종목은 코스피 지수입니다. 일단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제가 그 며칠 전에 제 블로그에 올려놓은 글 급하게 올렸어요. 급하게 올렸는데 뭐 저도 궁금해서 올렸는데 그 밀가루 만드는 재료죠. 소맥. 예, 소맥 가격이 제가 어저께 보니까 거의 2배가 올랐어요. 한두 달 사이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뭐 밀가루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원재료 가격이 2배가 올랐어. 이게 오르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한국은 주로 이제 미국이나 이쪽에서 수입을 하거든요. 수입을 하는데, 러시아에서 수입할 수 없잖아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니까 그거 어떻게 수입해요? 예. 그러면 이제 유럽이나 얘네들이 이제, 원래는 거기서 수입을 하던 애들이 이제 어디서 미국에 수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격은 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공급이 확 줄어버리고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너무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2배가 올랐다.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깜짝 놀랐고 역사적 고점을 이미 조금 돌파한 상태예요. 예, 그런 상태고 뭐 원유 가격은 뭐 얘기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예, 러시아가 뭐 가스 뭐 이런 거 석유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고, 예. 그 다음에 좀 걱정됐던 부분이 이제 환율 부분인데, 환율이 그 토요일 날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날 새벽에 많이 올랐어요. 예,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오늘 보니까 1230원 가까이 간 것 같아요. 1230원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에요. 상징적인 가격이기도 하고, 이 가격이 이제 보통 얘기하는 환율이 많이 올랐다. 야, 어떡하니? 라고 얘기하는 가격이 1230원이에요. 1230원이고, 이제 뭐 언론에서 계속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계속 나올 것 같고. 이제 1280원이 뭐냐면, 그 한국은행에서 이제 개입하는 거예요. 구두 개입을 하죠. 야, 우리 보고 있어. 더 이상 오르는 거 용납 안 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가격이 1280원. 예. 그리고 나서 1280원에서 구두 발언에서 내려오면 그냥 끝나는 거고, 만약에 더 올라간다. 그러면 돈이 들어가죠. 예. 한국은행에서 이제 돈이 들어가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더 올라가면 안 되니까. 거기가 마지막 방어선이에요. 그래서 1280원, 요게 굉장히 유명한 가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왜 안 했지? 해야 되는데, 이제 저는 좀 걱정이 됐던 거예요.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왜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총알을 좀 아낀 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전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이니까 차라리 지금 총알 한 발이 더 있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로는 굉장히 그 물가나 달러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태예요. 예, 위험 수위까지. 그러니까 역사적 고점을 다 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여기 국제금융센터에 나와 있는 뉴스거든요.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세 개로 굉장히 잘 요약이 돼 있어요. 미국 정치계는 러시아를 넘어서 대만에 대한 중국의 향후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이제 러시아도 문제지만 만약에 중국이 대만에다 뭔가를 한다? 와, 이거는 진짜 답이 없는 거거든요. 네, 답이 없는 상태라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다. 라는 거고, 지금 2022년도에 중국에도 굉장히 큰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시진핑 연임이 지금 걸려있기 때문에 시진핑이 안전을 요구할 거냐, 아니면 강한 모습을 보일 거냐. 예. 지금까지는 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금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요. 러시아가 지금 디폴트 할 수 있다. 디폴트란 얘기는 부도잖아요. 나 배째 돈 못 갚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화 채무에 대해서 디폴트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면 누가 돈을 빌려줬느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러시아에 돈을 빌려준 나라들이 유럽 국가예요, 주로. 유럽하고 미국의 은행들이 돈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러시아가 나 돈 못 갚아? 어차피 나 돈 보낼 수도 없잖아. 이렇게 해서 이제 디폴트를 선언할 경우에 누가 피해를 받냐면
유럽이나 미국 은행이 그 피해를 봐요. 왜냐하면 돈을 빌려줬는데 못 갚으니까 연쇄적으로 이제 그게 어려움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 굉장히 큰 하락을 보였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크라이나 경제 제재가 누구도 아프냐면 러시아도 아프고, 예, 국제사회가 다 아픈 거예요. 예, 아픈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아프니까 서로 양보하자 이렇게 올 건지 아니면 아픈데 계속 갈 건지 그게 걱정이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디폴트 할 수 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누구한테 유럽이나 미국 은행에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와, 이 단어가 굉장히 무서운 단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봤을 때 스태그플레이션은 불치병이에요. 예, 쉽게 표현하면 불치병. 이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아주 무서운 단어 중에 하나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냐면 물가는 미친 듯이 올라가고 경기는 안 좋아. 그러니까 물가가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데 경제가 좋아서 올라가면 이제 수익도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이제 경제가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괜찮은데 문제는 물가는 미친 듯이 올라가. 지금 뭐 전쟁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올라갔던 게 이제 전쟁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가는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경제는 안 좋아. 그러면 문제는 물가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경기는 안 좋고 내 임금은 오르지 않는데 뭐만 올라? 상품의 가격만 계속 오르는 거야. 기름값 오르고 밀가루 오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소비를 줄이겠죠. 돈이 없으니까 10개 살 거 하나 사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경제는 더 죽어요. 그리고 연준 입장에서는 뭐냐면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리고 돈의 자금의 흐름을 좀 줄여가지고 물가를 낮춰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금리를 올리고 돈을 줄이면은 경기가 안 좋은데 경기가 박살이 나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기에도 굉장히 부담돼. 그렇다고 금리 인하를 한다? 금리 인하를 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높은데 금리 인하까지 해버리면 물가는 정말 어디 갈지 모를 정도로 치솟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물가가 어디에 와 있냐면 역사적 고점에 와 있어요. 넘은 아이들도 있고. 예, 그런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한다? 아, 이것도 답이 아니잖아요. 응.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 시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했어? 야, 평소 때 어려울 때 와서 누가 도와줬는데 지금은 누가 와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 시장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간다? 전쟁으로 인해서? 와, 큰일 나요, 이거. 예.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지금 현재 상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조정할 조정자가 필요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에. 누군가가 나와서 지금 문제를 계속 키울 게 아니라 경제 제재하고 막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나와서 중재자가 나와서 뭘 해줘야 되냐면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줘야 돼. 푸틴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상태로 그냥 돌아갈 수 없어요. 응. 우크라이나도 분명히 나 끝까지 싸울 거다. 끝까지 싸울 거고 분명히 요구할 게 뭐냐면 전쟁이 끝나면 전쟁 배상을 요구할 거예요. 전쟁 배상을 러시아한테 요구하겠죠. 야, 우리 건물들 다 깨졌어. 도와줘야지. 피해 보상해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둘이 만나서 협상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누군가가 나와서 중재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자산 시장도, 금융 시장도 조금 안정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 중에서 굉장히 저는 이제 크게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사실.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뉴스였더라고요. 그게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핵시설을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그래? 그래서 방사능 유출이 안 됐어? 사람은 크게 안 죽었고? 아, 그래, 다행이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유럽이나 이런 데 살고 있는 사람이라, 아니, 다시 얘기해서, 만약에 중국 해변가를 통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쫙 있거든요, 지금. 그게 우리나라하고 가깝잖아요. 만약 그 중에 하나의 공격을 받았다. 터질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한국 사람들도 아마 굉장히 긴장할걸요? 북서풍 타고 이렇게 넘어올 텐데. 예, 넘어올 텐데. 완전 무섭잖아요. 바다가 다 오염될 텐데. 어, 그럼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정신적인 패닉이 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 중에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핵시설을 공격했어. 물론 뭐 터지지는 않았지만 방사능도 유출되지 않았지만 걔네들이 느낄 어떤 유럽 애들이 느낄 어떤 패닉 공포 이거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응. 우리하고는 상황이 달라. 우리는 좀 먼 나라고 아 그래 별일 없으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유럽 아이들은 생각할 거야. 뭐라고? 아 이게 터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굉장히 공포로 올 것 같아요. 불안감으로 유럽이 굉장히 긴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작은 사건이 아니고 굉장히 큰 사건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입장이 아니고 이제 유럽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큰 사건이 아니었을까.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제가 뭐 가면 뭐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보통 사람이잖아요. 예,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이 전쟁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문제를 키울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나서서 중재를 해줘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이제 갈등이 심화되면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진짜 얘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올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결론은 그거잖아요. 이대로 만약에 계속 간다면 스태그플레이션에 가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 이거는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마이너스. 맞죠? 근데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가 나서서 중재를 해서 종전이나 휴전으로 가고 어떻게 좀 잘 해결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다시 여기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없어지면서 다시 어떻게 돼? 상승하고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도 하락하고 그러면서 반전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전쟁이 뭐 장기화될 거다. 아니면 전쟁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없는 상황이고 좀 더 뭐 제가 구체적으로 뭐 기대를 한다면 누군가 나와서 중재를 해야 된다. 판을 키우지 말고 이제는 중재를 하자라는 쪽으로 분위기가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증시는 다시 반등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지금 코스피 지수인데요. 한국 주식이죠. 네, 한국 주식 이제 코스피 지수인데 일단 제가 분석을 해 놓으니까 좀 전에 제가 설명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지금 차트 위치가 딱 정해져 있어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지금 가격이 여기 있거든요. 2650 정도에 와 있는데 보세요. 차트 모르시는 분들도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노란색 추세선 있죠. 지금 현재 가격이 노란색 추세선 바로 위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가격 보이세요? 여기 가격이 최근에 상승을 하기 전에 역사적 고점이에요. 한국 주식에. 역사적 고점이 2600이에요.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지금 상승 추세선 노란색 박스권 하단과 그 다음에 역사적 고점이 2600선 딱 바로 위에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가격이 현재 2600이라는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강한 지지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강한 지지선이 될 수 있는 가격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고 한국 주식은 크게 보면은 이 노란색 박스권 보이시죠? 예, 이걸 타고 상승을 하고 있는 주식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좀 빠지기도 했고 이랬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박스권을 타고 상승하는 주식이에요. 예, 박스권의 지지를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2600선까지 빠지고 여기서 다시 반등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2600선이 굉장히 강한 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가격에서 한 3% 정도 빠지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버텨낼 수 있잖아요, 사실. 버텨낼 수 있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가격을 한 더 찾았어요. 2520인데 이게 5% 정도거든요. 5% 정도인데 우리가 그 차트를 분석해 보면 하락이 굉장히 강할 때는 원래 가격보다 더 빠져요. 더 강하게 쭉 미끌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문제가 해결됐을 경우에 2520, 그러니까 5% 정도, 5% 정도 더 빠지고, 그 가격이 딱 여기에요. 하얀색 박스권 하단.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가 반등이 나온, 다시 상승 박스권 안으로 들어가는 두 개의 가격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빠지게 되면 14%예요. 그 다음 저점이 2270. 2270이고, 여기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만약에 이게 우크라이나 문제가 이게 어떤 한국 경제 문제가 아니잖아요. 물가 오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한국 시장이라는 게 외국인들이 자금을 빼가기에 상당히 좋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충격이 오게 되면 2270 여기까지도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14%예요. 14%. 그리고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쁜 얘기를 하냐. 그냥 오른다고 얘기하면 안 되냐. 저는요, 무슨 생각이냐면, 주식 하시는 분들이 너무 오르는 것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르는 것만 생각하고 내려가는 걸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바램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내려갈 경우에 얼마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대처할 건지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뭐 떨어진다고 그냥 뭐 주가 안 보고 나 신경도 안 쓸래, 안 볼래, 이게 아니고, 떨어질 경우에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건지, 저점이 어디까지 갈 건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현명하게 대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냥 떨어진다고 그냥 안 보고 있으면 어떡해요. 쉽게 얘기하면 뭐 제가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집에 애가 있는데 공부를 못해. 공부를 못해. 그러면 공부 너 몰라, 그냥 너의 성적 신경 안 쓸래, 그럴 수 있나요? 공부를 못하면 얘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를 막 고민하면서 얘를 어떻게 잘 되도록 이제 해줘야 되잖아요. 응. 근데 그게 아니고, 너는 희망이 없어? 그럼 그건 아니잖아요. 전 뭐 주식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 내려갈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건지도 같이 고민하시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자, 다시 돌아와서 1차 저점 2600, 2차 저점 2520, 3차 저점 2270. 많이 빠지면 3%, 5%, 14%까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정말 큰일이 발생하면 여기까지 기억하세요. 2030, 1750, 1750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2030, 23%. 예. 여기가 제가 볼 때 마지막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정말 안 좋은 상황이 와도 여기가 마지막 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1750까지도 기억을 하는 게 맞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뭐냐면, 지금 현재 2600선이 굉장히 강해. 그래서 조금 문제가 좀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2600선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차트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에 있거든요. 2600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올 것 같다 라는 게 1번.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긴 할 텐데 워낙에 하락이 강하면 더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저점은 5% 정도, 2520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여기가 하단 지지선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지 않을까, 조금 더 빠진다면. 그리고 그냥 뭐 정상적인 생각을 했을 때 마지막 저점은 2270이 되지 않을까. 이게 14% 정도 이렇게 하락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맞게 이제 대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상되는 마지막 저점은 2030. 여기가 저점. 그리고 정말 큰일이 일어나면 1750.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서 어떻게 내가 대응할 건지 계획을 좀 잡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가 없다면 한국 주식은 우상향이었어요. 우상향이었고, 2020년도에 한국 기업들 유상증자니 뭐니 하면서 현금 많이 쟁겨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기에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막 픽픽 썰어지고 예전에 IMF처럼 막 다 날아가고 뭐 이런 상황은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기업들은 이미 어느 정도 총알을 좀 쟁겨 놓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는 이제 한국에서 문제는 기업이 아니에요. 기업이 아니고 가계죠. 예, 대출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가계 대출이 많기 때문에 한국의 리스크는 가계 리스크지 기업 리스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뭐 유상증자 다 있잖아요. 우리 돈 다 빨아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건 문제가 아니고, 예. 대신에 이제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게 주가 지수이기 때문에 대형주가 비중이 많잖아요. 근데 소형주나 뭐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 이미 지금 코로나 가기까지 떨어진 애들도 꽤 있어요. 이제 걔네들이 사실은 걱정이에요. 예. 이 정도 떨어지면은 뭐 대형주는 버틸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더 떨어지니까 이런 경우에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예. 자, 어쨌든 정말 길게, 예, 뭐 부족한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 얘기까지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예, 주제 넘게 많은 얘기를 제가 했네요. 그래서 일단 뭐 2600에서 밟고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 그랬으면 좋겠고, 혹시나 떨어지더라도 알고는 대응하자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혹시나 뭐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가 코스피 지수, 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떻게 될 건지, 예, 제가 조금 차트 분석도 해봤고, 예, 아마 판단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다면, 예,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대신에 악플은 좀 달지 말아요. 악플 정말 달지 마세요. 예, 저도 이거 만든다고 거의 뭐 한두 시간은 고민하고 만들잖아요. 예, 만드는 거니까 악플 타지 마시고, 악플도 그런 것 같아. 처음 맞을 때는 뭐냐 너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계속 맞다 보면 이슬에 이제 옷 젖는다고. 예, 아파요. 아프니까, 예, 악플은 좀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예, 어쨌든 뭐 제 시간 쓰고 제가 아는 거 조사해서 공부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견이 좀 다를지라도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막 밑에 이상한 댓글 다시는데 다 신고합니다. 네, 미리 얘기하지만 악플 다시면 다 신고하고 다 저장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매너 있게 매너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코스피 지수 분석이었습니다.